도시의 회색빛 빌딩숲 사이로 민주는 7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호주의 푸른 하늘과 여유로운 풍경에 익숙해진 그의 폐는 미세먼지로 가득 찬 이곳의 공기를 낯설게 여겼다. 7년 전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던 그였다. 넓은 땅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만 느껴졌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민주는 깊은 고독감에 잠겼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듯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표정이 가득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호주에서는 100만큼 노력하면 60이라도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50은커녕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다. 따뜻한 온기를 찾아 헤매는 어린아이처럼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어딘가 기댈 곳을 찾는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그는 정토 스님의 법문집을 발견했다. 평소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던 민준이었지만 책 표지에 적힌 삶의 고민과 지혜라는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호기심 반 절박한 반으로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변은 놀랍도록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현실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그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처음에는 반발심이 들었다. 아니, 현실이 차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곱씹을수록 그 말은 묘한 설득력을 가졌다. 그는 스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며칠 후 민주는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찾아갔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자 숲의 향기와 새들의 지저귀이 그를 감쌌다. 암자는 소박했지만 그곳에서 풍기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민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민준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국 사회의 냉정함,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대가,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좌절감까지. 스님은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따뜻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스님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말했다. 같은 세상이라도 어떤 이는 이곳을 기회의 땅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들은 한국이 얼마나 후한 사회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지요. 말이 통하고 차별이 적다는 장점을 봅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지금 단점만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불평과 불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현실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민주는 암자를 나서며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라는 씨앗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무작정 불평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장점들을 찾아보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작은 친절, 효율적인 시스템, 역동적인 에너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민준의 이야기는 암자 주변에 작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이웃들은 스님의 지혜에 감탄했고 각자의 고민을 안고 스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9년차 교사 지연도 있었다. 지연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늘 완벽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임신 후 찾아온 몸의 변화와 우울감은 그녀를 흔들었다. 수업 중에는 잦은 피로감에 시달렸고 예전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학생들의 작은 반항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 목표가 허망한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부족하고 무능한 교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자신에게 실망했다. 결국 지연은 스님을 찾아가 눈물을 쏟아냈다. 스님, 저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가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요? 스님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웃었다. 좋은 교사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좋아해야 좋은 교사입니다. 지연은 스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때 오히려 학생과 더 가까워집니다. 선생님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은 안심합니다. 아, 선생님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건 괜찮구나 하고요. 겸손과 솔직함이 진정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연은 스님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그동안 완벽주의에 갇혀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르는 질문에는 선생님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몸이 힘든 날에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지연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학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은 뭉클해졌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아도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도 충분히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실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지연의 얼굴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연의 변화는 또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바로 혜진이었다. 혜진은 아스퍼거 증후군과 ADHD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을 키우는 엄마다. 딸의 특별함은 혜진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밤낮 없이 딸을 돌봐야 했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과 무심한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멍들게 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혜진은 가끔 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엄마일까? 왜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할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늘 죄책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딸이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을 때 혜진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는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 순간 지연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스님이라면 자신에게도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혜진은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딸의 특별함, 자신의 한계,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까지 스님은 혜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가 괴로워집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혜진은 스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니, 그 말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넘어져도 다시 연습하는 아이처럼 부모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건 되어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아이를 여러 명 돌보면서도 기뻐하는 수녀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작은 진전 하나에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정한 엄마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의 말은 혜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현실을 부정하고 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혜진은 딸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기 시작했다. 딸이 처음으로 눈을 맞추고 웃어주었을 때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딸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자 혜진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혜진의 이야기는 워킹맘 서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윤은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슈퍼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늘 전쟁터와 같았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로 달려가면 퇴근 후에는 다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고, 직장에서는 육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서윤은 늘 피곤했고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중요한 회의 때문에 조퇴할 수 없었던 서윤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스님을 찾아간 서윤은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스님은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서윤은 당황했다. 그만두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릴 적 엄마의 따뜻함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랑이 부족하면 평생 허전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가 언제나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을 줄이든 집에서 일할 방법을 찾든 아이의 마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스님의 말은 서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동안 돈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겉모습에 갇혀 정작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만 스님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 육아휴직 단축 근무를 신청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그림을 그리며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들어 불안했지만 아이들의 밝아진 얼굴과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며 서윤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서윤은 아이들의 마음의 평안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의 용기 있는 선택은 결혼을 앞둔 다혜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다혜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요구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시부모님의 간섭과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다. 다혜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항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기간이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결국 다혜는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스님은 다혜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파혼하는 게 낫습니다. 다혜는 눈을 크게 떴다. 파혼이라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스님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모의 반대를 넘어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감사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작은 요구에도 마음이 저항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결혼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스님의 단호한 말은 다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혜는 스님의 조언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예비 신랑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시부모님의 요구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예비 신랑은 다혜의 진심을 이해했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다혜는 시부모님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다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책임감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결국 다혜는 결혼을 강행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다혜의 이야기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준호에게도 전해졌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늘 남들의 시선과 말에 신경 썼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들으면 밤새 잠 못 이루며 그 말들을 곱씹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남들처럼 당당하지 못할까? 그는 늘 자신을 탓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의기소침해 있었고 친구들의 농담에도 쉽게 상처받았다. 준호는 세상의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고립감을 느꼈다. 어느 날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또다시 상처받은 준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스님을 찾아간 준호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남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차분히 말했다. 빠르다, 늦다 하는 건 본래 없습니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개미가 거북이와 비교하면 빠르고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린 것처럼요. 누군가 준호 씨를 두고 느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준호 씨보다 빠른 기준을 가진 것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준호 씨를 두고 빠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저 아, 저 사람은 저 기준으로 보고 있구나 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스님의 말은 준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는 그동안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했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가볍게 두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이 무겁게 붙잡지 않는다면 상처도 머물지 못합니다. 준호는 스님의 조언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날부터 남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흘려보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준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민준, 지연, 혜진, 서윤, 다혜, 그리고 준호,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은 정토 스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현실이 차갑다고 느끼는 순간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 직장과 가정 사이의 갈등, 결혼과 가족 문제, 그리고 말에 상처받는 순간까지 스님의 말씀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지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했다. 그들은 때로는 다시 좌절하고 때로는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민주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 속에서 자신만의 기회를 찾아 나섰고, 지연은 완벽함 대신 진정성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가 되었다. 혜진은 딸의 특별함을 축복으로 여기며 사랑했고, 서윤은 아이들의 마음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명한 엄마가 되었다. 다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책임감을 깨닫고 단단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며, 준호는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암자 주변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공기를 낯설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활기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고, 작은 친절과 따뜻한 시선들을 발견하며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꼈다. 지연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매일 확인했다. 그녀의 수업은 더 이상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혜진은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며 딸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딸의 특별함이 자신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은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았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성취감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정에서 찾았다. 다혜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저항감이 아닌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더 이상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며 단단한 자존감을 키워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더 이상 그 어려움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스님의 가르침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과 절망 대신 잔잔한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이들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이 삶 속에서 나는 이미 배우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 그들의 하루는 스님의 법문처럼 잔잔한 지혜로 채워졌고 그들의 삶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